교민 입학 취소를 왜 민족고대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학생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거, 그거는 고려대학교답지 않다. 뭘 눈치 보고 뭘 머뭇거리고 뭘 학교에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서 머뭇거립니까? 우선 고려대학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뒤늦게라도. 최근에 많은 2030 세대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등 돌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2030이 생각하는 공정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가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님이 저희 젊은 층이 생각하는 공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공정이란 가치를 바로 세우실지 좀 궁금합니다. 2030 세대가 문재인 정권에 등록도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권이 들어와서 2030 세대의 꿈과 희망을 빼앗았다. 저는 첫째가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국 사태에 인해서 촉발된 공정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젊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뺏었다는 게, 우선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면 가서 일할 자리가 없어졌어요. 저희들 대학 졸업할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도 그렇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취업을 하고, 은행 같은 데는 취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갔다 오는 동안 은행에서 월급을 줬어요. 근데 그 월급 전액은 주지 않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은행에 복직하고, 졸업할 때쯤 되면 서너 군데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고려대학교 출신 정도 되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왜 이런 꿈과 희망을 잃게 됐나? 그거는 문정권이 5년 내내 좌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을 좌파 이념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민간이 죽어버렸어요. 그 민간이 경제활동을 할 만한 의욕을 상실했어요.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해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은 노동의 유연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으로 가능한 한 뽑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그렇게 강압을 가한다고 해서 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강성노조의 폐악을 좀 제압을 해줘야지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재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런 환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결혼하고 연애하고 애 낳고 살려고 하니까 집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폭등을 해서 젊은이들이 부모 잘 만나는 거는 별로도 하고 집까지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없는 세대로 지금 전략을 하니까 방황을 하고 있다. 그 두 번째 공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정을 논하려면 사회제도부터 공정해야 돼요. 사회제도가 공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정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례로
대학 입학 시험만 해도 예를 들어주면 그 정시로 20%밖에 안 되죠. 수시나 입학 사정만으로 80%가 들어가 버리는데 서민들의 자제나 없는 사람 자식들은 대학 들어가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잘 만나거나 그렇게 하면 장관 표창도 받고 그렇게 해서 스펙 쌓아가지고 해외 유학도 미리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자제들은 죽기 살기 공부해가 20%밖에 안 되는 정시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제도의 불공정의 문제예요. 이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정을 논하려면 우선 제도가 공정해야 돼요. 또 어저는 제도 한번 봅시다. 의과대학 가려고 머리를 싸다매고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어저는가이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부모 백으로 적당히 대학 입학하고 부모 백으로 적당히 어저는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아니죠. 국립외교원제도도 한번 보세요.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 되려고 그리 죽으라고 공부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교관의 자제나 지상사의 자제,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의 자제들은 외국어 어학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외교관 특지하는 제도가 돼버렸는데 그게 공정합니까? 그거는 부의 대물림 시대를 넘어서 신분의 대물림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제도를 고치지 않고 어떻게 공정을 논합니까? 제도부터 고쳐야죠. 제도부터 바로 잡아야죠. 대학 입시도 1년에 2번 수능 시험 보고 2번 본 중에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가고 수능도 EB에서 나와 있는 그걸 중심으로 70% 거기서 출제하고 못 살고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로스쿨 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만들 때부터 나는 반대했어요. 저렇게 되면 고려시대 엄서제도가 된다. 전직 판검사나 유력 가문의 자제들은 로스쿨 들어가기도 쉽고 들어갔다 나오면 판검사 되기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도의 불공정을 만들어놓고 불공정하게 만들어놔놓고 어떻게 공정을 논하느냐 이거예요. 한국 사회에 지금 불공정한 제도가 한두 개입니까? 가진 자를 위한 사회만 만들고 있다. 이래서 어떻게 개천에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참 여기 와서 유감스러운 것은 종민 입학 취소를 왜 민족고대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나는 그 학생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거 그거는 고려대학교답지 않다. 어떻게 자유정의 진리를 부르짖는 고려대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민족고대가 아니다. 뭘 눈치 보고 뭘 머뭇거리고 뭘 학교에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서 머뭇거립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고려대학교 다닐 때는 불의를 보면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게 고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논하려면 사회 제도부터 우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도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공정하게 치르자. 사법시험도 로스쿨 폐지하고 공정하게 하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온 노무현 대통령도 사법시험 독학해서 합격하잖아요.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어정원도 열심히 노력하면 의과대학 가서 의사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국립외교원도 이 폐지하고 제대로 외무고시 보완해서 독학을 해서 외교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제도 자체를 전부 틀을 새로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그게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에요. 실력 사회로 가자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 또 하세요. 말씀 너무 감사하고, 참고로 저는 수능 보고 논술 시험 쳐서 공정하게 그리고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 정책에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권은 이제 문재인 케어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들 그리고 뭐 시민단체가 선발하는 공공의대까지 다양한 정책들과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가 지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선배님만의 그런 보건의료 공약은 어떤 게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문재인 케어는 의사분들이 좀 반발이 많을 겁니다. 반발이 많아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다시 한번 의협에 의견을 들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 문제는 제가 이미 한 2달 전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 방역을 하지 말자. 위드 코로나로 가자. 대신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70% 이상 백신을 우선 맞춰놓고 그렇게 되면 치사율이 아마 확 줄어들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참고를 해도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아직 3,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국민들한테 협박하고 겁만 주지 말고 진작부터 이거는 백신을 빨리 수입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빨리 사와서 맞히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문 대통령이 최근에 루마니아에서까지 백신을 얻어올 정도로 백신 거지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대에 왔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국민들의 이제 설득을 해서 저도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백신을 2번이나 맞았어요. 근데 그게 맞아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열도 안 나고. 그런데 아마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국민들에게 빨리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춰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공공의대도 작년에 논란이. 공공의대는 옛날 같으면 그게 이제 한지 의사 개념이죠. 옛날에 이제 한참 약사들이 부족할 때는 한지 약사제도가 있었어요. 시골 같은데 조그마한 그 약방 차려놓고 약사가 아니더라도 약을 팔 수 있는 한지 약사제도가 한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공공의대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제가 왜 반대했는가 하면 그거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선발하는데 지방자치당이 단체장이 개입하고 시민단체가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의사를 너무 선발하는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고 또 공공의대를 굳이 설립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의과대학 졸업하면 공중보건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집중 무어촌 지역에 배치를 하는 게 어떠냐.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경상남도 지사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산부인과가 참 그 문제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개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또 의과대학생들이 산부인과 진학도 안 해요. 그런 문제도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러는지 산부인과 수가를 보니까 반려견 치료하는 수가보다 더 낮더라고. 반려견 치료할 때 수가보다 또 정형외과 치료하는 수가가 더 낮더라고. 그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상당히 그게 의사들을 산부인과로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의사라면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굉장히 그 의사 중에 꽃 중에 꽃인데 요즘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진학을 잘 안 해요.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수가는 낮고 이러니까 요즘 제일 인기가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정책도 전반적으로 정부가 수가 조정을 좀 해서 유능한 의과대학생들이 자칫하면 이제 앞으로 산부인과는 폐과가 되게 생겼어요. 그런 것도 수급 조절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경영대학 18학번 정동규라고 합니다. 후보께서 아까 후보님께서 그 공정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공정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로스쿨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공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후보님의 입장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와는 별개로 국가정책의 제도적 안정성과 그 변화로 인한 시민의 피해 또한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입정책은 3년 예고제, 지금은 4년 예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보님께서 인수위부터 로스쿨 폐지할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인수위 때부터 로스쿨이나 아니면 수시 정책을 폐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읽었는데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로스쿨이나 수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급격한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 또한 저는 공정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상 제도에 갑자기 로스쿨이 폐지되고 사시가 부활해서 로스쿨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고제라든가 아니면 그건 당연하죠. 한다든가 이런 생각, 몇 년 예고제를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단계적 폐지죠. 단계적 폐지죠. 지난번에 사법시험 폐지하고 로스쿨로 이행할 때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대입 심화하더라도 당장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해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학생부부터 폐지를 해야 되겠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부, 고등학교 학생부가 그게 정교조 교직원들이 학생을 갖다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부부터 폐지하는 절차를 취해서 대학 교육제도 이것도 적어도 2, 3년을 텀을 두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적어도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후보님이 폐지하신다는 그 폐지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건 문재인한테 가서 따져요. 아니요.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만약에 폐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하는 게 5년 내 그 제도는 아마 완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20학번 박동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현재 저는 이제 중어중문학과다 보니까 중국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노리면서 정책상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나 외교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씀을 후보님께서 해주셨는데,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는 요즘 현 정권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 정권이 중국에 취하는 스탠스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중국에 대한 외교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교 안보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그게 강경한 입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굽신대고 멸시당하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이제 곧 G7 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 중국의 산불 정책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갖다 바친 게 있어요. 우리 사드 배치 더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MD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이 중국 가서 그런 엎조리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산불 정책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존심 문제예요.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2017년도 4월에 탄핵 대선 때 중국 우다웨이가 대통령 후보들 다 찾아와가지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사드 배치 철회한다. 그 이야기를 중국 CCTV에서 다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 저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북핵 제거에 역할을 해준다면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근데 중국이 무슨 북핵 제거에 아무런 역할도 못 해주면서 왜 우리가 북핵 대비해서 사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사드 배치를 처리하라 말아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을 차단해라. 그것만 차단하면 북한은 암흑천지된다. 미국이 경제 제재하는 것보다 더 큰 제재가 된다. 그것부터 차단해주면 내가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 와가지고 대중국 포위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쿼드라고 하죠.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호주, 이 쿼드라고 해놨죠. 대중국 포위망이에요. 여기서 한국이 이제 가담해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도 다음 정권에서 이 쿼드 참여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 대중국 포위망을 하는 쿼드에 우리 참여 여부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쿼드 참여해 줄게. 대신 전술핵을 나토식으로 재배치해라. 북한의 핵을 억제하려면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구소련 시대에 동국군의 핵미사일을 집중 배치를 했어요. 유럽을 노리고. 그러니까 슈미트 수상이 위협을 느끼고 미국 측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노했어요. 핵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 우리는 재배치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슈미트 수상이 좋다. 그럼 영국과 프랑스처럼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거기서 미국이 굴복을 해가지고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 터키에 전술핵을 재배치했어요. 그래 하고 난 뒤에 그걸 외교사에는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합니다. 핵균형을 딱 이루니까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핵을 철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토의 핵균형 이거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게 핵공유인데 각 주동국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단추를 누를 때 합의하에 누르는 그게 핵공유 정책이에요. 2017년도 10월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의 외교협회에 가서 미국 군축 전문가하고 외교 전문가들하고 내가 1시간 이상 토론을 한 일이 있어요. 왜 나토보다 더 위험한 북핵을 우리 쪽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느냐. 만약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돈도 있다. 기술도 있다. 그동안 30년 이상 원자력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 재처리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플루토늄도 있다.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다. NPT 10조에 따르면 자유를 위해서 NPT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 조항에 따라서 탈퇴하고 우리 살기 위해서 좀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핵개발 할 수밖에 없다. 왜 슈미트는 되고 대한민국은 안 되냐? 내가 2017년도 10월 와서 그런 줄 알았죠. 독일 슈미트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제 북핵 문제는 미국도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북핵이 폐기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최근에 김정은이가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재인이 합니까? 못했잖아요. 이 나라 국방은 김정은이 손아귀에 다 있어요. 국민들이 그걸 못 느낄 따름이지. 그런 이야기하면 강경하는데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데 그걸 왜 강경으로 몰아붙입니까? 아무런 배알도 없이 김정은의 핵노예가 되게 내 자식들을 그래 되게 놔둘 겁니까? 나는 강경주의자도 아니에요. 강성도 아니에요. 국가 사회에도 원칙이 있어요. 이미 지금은 한 나라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집단 방위 시대예요. 세계에서 자기 혼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뭐 이스라엘 정도.
그 외 나라는 집단 방위 체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어떻게 답변하고도 앞에서 뭐 질문을 끊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예의도 아니에요. 미국과 그때 토론하셨던 그 이야기를 저번 서울대 콘서트였나? 그때 얘기하신 걸 저도 들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미국 그 홍준표 후보님의 정책 중에 그 미국과의 이제 뭐 동맹 강화 그런 쪽의 정책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핵 공유나 이제 개발을 할 시에 이제 그 정책과 이 정책에 모순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북의 핵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그 정도의 결심과 강단과 결기 없이 나라를 못 지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유약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쉽게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네. 그런데 동의 안 한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핵 개발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걸 잘하게 깔고 협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 건축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제재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답변했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한미 경제 의존도가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가 반도체 끊어버리면 미국 경제가 돌아갈 것 같으냐?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더 우위지 않느냐? 그럼 첨단 산업이 그거 하나뿐이냐? 한미 서로 얽힌 경제 의존도가 그런 우리나라를 어떻게 북한처럼 폐쇄 경제 체제하에서 세계 최빈국인 북한처럼 경제 제재 운운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냐? 북한을 경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은 너희 나라에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고, 한국의 경제 제재에 들어가면 너희 나라에 경제적인 타격이나 피해가 없을 것 같으냐? 어떻게 한미가 혈맹인데 경제 제재 운운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도 거절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박해요. 최근에 여러분 TV에서 봤듯이 한국도 SLBM을 쏘아 올렸어요. 이게 세계 7번째입니다. SLBM이라는 거는 핵무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ICBM이에요. ICBM이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30-40분 걸려요. 한국에서. 근데 그 사이에 미국에 가면 북미 핵방공 사령부가 있어가지고 미국 전역을 요격체제로 다 갖춰놨어요. 날아오는 동안 요격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SLBM이라는 것은 잠수함에서 ICBM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핵탄두를. 근데 그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이 태평양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에 향해서 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핵방공망이 무너져 버려요. 가동이 안 돼요. 북한이 지금 마지막 단계 SLBM을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공 못했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에 TV에 보셨겠지만 SLBM 성공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핵탄두만 장착하면 우리나라도 세계 7번째의 SLBM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 미국, 호주가 지금 전쟁이 또 붙었죠. 그거는 핵 잠수함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호주에 디젤 잠수함을 30몇 척인가 주문을 했다가 미국 측에서 핵 잠수함 기술 이전해 주겠다. 그게 이제 호주를 끌어들여야지 중국 경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토라져 가지고 서로 이제 국가적인 분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서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의 의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좀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경선 후보로 나오시는 건데, 경선 후보에서 가장 유력한 다른 반대 후보인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선에 직접 나가시게 된다면 거기에서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각각 두 후보에 대해서 내가 이 후보들보다는 이런 점이 낫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아니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무거운 주제입니다. 본선에 가면 네거티브 전이 격화가 됩니다. 이번 대선이 아마 사상 최고로 네거티브 전이 격화가 될 겁니다. 그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26년 동안 검증을 다 받았어요.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흠없는 후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흠없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거 아닌가? 그 주제가 가장 무거운 주제입니다. 가벼운 답변이 아니고. 예, 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로서 저는 최근이 몇 년 동안 가장 첨예와 이제 대립이 가장 첨예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 갈등, 젠더 갈등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갈등이 현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갈등을 해결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갈등 문제는 참 한 30년 이상 오래된 문제죠.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제 처가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그래서 호남하고 40년 이상 인연이 있습니다. 최근에 호남의 20대 지지율 중에서 어젠가 조사에는 여야 후보 전부 통틀어서 20대 남자 지지율은 40%가 넘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23%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과 영남 간의 지역 갈등은 아마 역대 대통령 사상 가장 완화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젠더 갈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젠더라는 말은 이게 사실 이게 성별 해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젠더라는 게 사회적 성을 그렇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남녀가 아니고 사회적 성이니까 성별 해체라는 이런 뜻인데,
젠더 정책이 그렇습니다.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이렇게 논하는 시대에는 이제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시대는 아니고 남녀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그거는 합리적 차별이죠. 그 외에 사람으로서 차별을 두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을 논할 시대가 아니고 휴머니즘을 논할 시대다. 전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예를 들면 PGA하고 LPGA 그걸 차별이라고 안 하죠. 구별이라고 하죠. 구별. 그런 문제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남자 배구, 여자 배구 선수를 싸움 붙여도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과 구별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반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꼭 말한다면 휴머니스트입니다. 인간의 문제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한다는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20대 남자에게 먼저 제 소개를 까먹었네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21학번 최인재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제 군 입대가 얼마 남지 않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 군대가 모병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군대 시설과 그 대우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돼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대는 DP에 최근 드라마 DP에서도 언급된 것 같이 수통조차 6.25 때 쓰던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후보님께서는 그 시설을 개선할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도 많고 또 비난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31나라고 나머지 나라는 전부 모병제입니다. 중국이 2016년도부터 징병제를 폐지했어요. 또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대만도 2018년도 징병제를 폐지했어요. 지금의 군대는 옛날처럼 머릿수로 싸우는 육박전이 아닙니다. 보병전도 아니고 전자전 시대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라크 전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든 미사일과 전자전을 동원해서 초토화시켜 놓고 군대가 진입할 때는 그걸 안정화 부대라고 합니다. 옛날처럼 참호 속에 숨어서 소총 난사하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군에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 중심으로 우선 모병제로 가자. 그리고 징병제하고 병행을 해서 가다가 차츰차츰 이게 징병제를 폐지하는 절차로 가자는 겁니다. 한 번에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국방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게 모병제로 되면 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지금하고는 달라야겠죠. 대기업 초봉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군 체질도 있어요. 요즘 여군들 폭정하는 거 한번 보세요. 군 체질도 있어요. 그것도 직장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제대로 정착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35만 개가 생겨요. 경찰도 위험한 직종 아닙니까? 군인도 마찬가지죠. 위험수당 다 주고 그렇게 해서 모형제로 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숙련된 군인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처럼 징병제를 통해 갖고 1년 6개월입니까? 네, 18개월이죠. 네. 18개월 병사 가지고는 이게 숙련된 군인을 만들 수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군인들로 하여금 나라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럼 가난한 사람 애들만 가고 부자는 안 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국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 자식들도 지원병제로 다 갑니다. 제 아들도 해병대 갔다 왔어요. 그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병제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나는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젊은이들로부터 징병의 고통 또는 징병의 멍해로부터 풀어주고 일찍 나가서 사회에서 돈 벌어가지고 국방세나 남녀 똑같이 내자 이거예요. 응? 왜 남녀만 군대 가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도 말자 이거예요. 국방세를 20세 이상 해가지고 50세까지나 뭐 이래 내게 되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국방세 면제해주고 국방세를 매년 주민세 내듯이 내게 하면 그 사람들 낸 돈으로 국방비 충당하자 이거야.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에도 징병제가 모병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젊은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다. 이런 식으로도 매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 추세는 징병제 폐지 추세입니다. 이미 선진국에 다다랐기 때문에 중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까지도 2018년부터는 징병제 폐지했어요. 그거 가지고 국방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 인식을 좀 바꾸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최근 수술실 CCTV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대리수술과 같은 논란과 그리고 의료소송에 관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께서 최근에 수술실 CCTV 대신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이제 의료 소송에 대한 입증을 책임 전환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과도한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의료소송 남발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으로 기피과 증가 그리고 그렇게 CCTV를 설치를 이제 안 하게 되면 대리수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수술실 TV 문제는 의료 종사자들을 사실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중환자 수술은 의사분들이 기피할 거예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만약 돌아가시면 의사 책임으로 고스란히 귀착이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의사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체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게 대리수술 문제도 결국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조사하는 건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의료과실의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분야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 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입증 책임을 의사분들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의료 과실이 없었다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하게 되면 이런 CCTV 설치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의사협회에서는 이것조차도 반대하더라고. 그러면 의사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분들 의견을 한번 다시 모아가지고 이 정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도 의존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뽑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의과대학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제도 폐지하면 영원히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국 수홍이라는 이 말도 아마 조국 수홍이라고 할 때 그 조자가 조나라 조자가 아니고 조상할 때 조자입니다. 내 나라를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그 뜻입니다. 제가 그 사이에 조국이라는 그 사람을 얼마나 경멸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국을 수호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면 조국이를 잡아였어야죠. 부인 잡고 뭐 동생 잡고 사촌 동생 잡고 이래 하지 말고 조국이를 잡아였으면 바로 처음에 끝나버렸죠. 근데 조국이는 잡지도 못하고 자꾸 가족들만 그래 하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일 타겟가 됐던 조국이를 잡았으면 부인도 들어갈 필요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내가 3년 전에 유시민 장관하고 백분 토론 인터뷰할 때, 토론할 때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조국 그거 사내 새끼 아니다. 나 같으면 그래 안 한다. 내각시가 잘못되었으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각시 손대지 마라. 나는 대신 들어간다. 어떤 경우라도 가정 공동체의 책임은 나는 내가 지고 사는 사람이다. 내각시 잘못했으면 그 잘못 내가 안고 들어간다. 그런데 사내 새끼가 어떻게 마누라 집어넣고 작게는 지는 밖에서 이 트위터질 하느냐. 그게 맞냐? 내가 그래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국이를 그래 경멸을 했는데 그걸 나한테 무슨 그거는 역선택이란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나를 밀어였는 건데 그래 조국 수홍이라고 그러길래 그 한자가 좀 틀릴 것이다. 그 조나라 조자가 아니고 내 나라 조자다. 내 나라 지키는 그 홍준표다. 그 뜻일 것이다. 그 이야기 했는데 나는 그 프레임에 갇히지도 않고 그거는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21학번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후보님의 선진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님께서 이제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감축을 하고 상원 50석, 하원 150석 그리고 비례대표를 폐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비례대표 제도는 이제 국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데 이런 비례대표를 폐지했을 때 사회적 주류 계층을 중심으로 국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감소를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는지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국회의원 수 감축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특권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째서 선진 정치 문화로 이행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족수 감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비례대표의 다양성, 전문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례대표는 지금 국회가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나 정책조사처에서 굉장히 전문성 있는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근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굳이 비례대표로 뽑아서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비례대표로 꼭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은 각 당에서 자기 당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공천을 주면 되는 겁니다. 지역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없잖아요. 독일은 비례대표가 있죠. 영국도 있고, 뭐 영국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는 지금처럼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국회에 확보되어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지금은 비례대표제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두 번째, 국회의원 수가 줄인다는 데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이 1917년도에 하원의원 정수를 435명으로 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미국이 아마 2억 정도 됐을 때입니다.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원 정수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7, 80명이면 충분합니다. 국회의원 수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300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에요. 국회의원 5번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 중에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돼요. 이거는 과거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던 시대를 막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국회의원한테 줬는데 이게 지금 국회가 마치 소도처럼 바뀌어버렸어요. 범죄를 짓고 도피하는 것처럼 바뀌어가지고 불체포 특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상원 하원을 두자고 하는가 하면 OECD 국가에서 상원 하원 양원제로 하지 않는 국가가 터키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하원에서 격렬히 다툼이 있는 것은 상원이 조정 기능을 행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상원 하원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하원 전 지역구를 150명으로 하고 상원은 50명으로 하면 되겠다. 하원에서 격렬한 다툼이 있는 걸 상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외신을 쭉 보시면 중국의 흥다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아마 한 2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부도 직전에 갔어요. 중국에서 275개 부동산 개발 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9월까지. 왜 중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동산 가격에 너무 거품이 끼어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제 내리는 중이에요. 폭락을 하는 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없겠느냐 하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2008년도입니까?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을 때 왜 그게 세계적 금융위기로 퍼졌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신용이 좀 없는 사람들한테 은행이 집 사도록 그렇게 이제 융자를 과다하게 해줘가지고 집을 사게 했는데 그게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원금도 못 갚고.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로 파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세계적 금융위기로 가져오게 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우리가 우선 부동산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폭등했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억제를 했어요. 못하도록.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요. 그러면 돌파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 막았으니까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요즘은 또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지고 1인 주택 요청이 또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시대에 공급이 안 따라가니까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권에서 왜 재개발, 재건축을 억눌렀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그 개발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태 고생한 거는 전부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개발 이익을 다 뺏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회원들 이익이 없는 상황이 됐고 33평 주택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 내고 24평짜리 주택을 사면 취득세 내고 이러면 오히려 거꾸로도 33평 주택 팔아갖고 24평 주택을 못 사는 그런 세금 제도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주택을 안정화시키려면 주택시장을 급격히 가격이 폭락하면 경제 대혼란이 온다. 이것은 연착륙하게 하는 우선 정책이 첫째 요구가 되고 그 두 번째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대폭 해야 한다. 특히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은 초고층, 고밀도로 해야 한다. 뉴욕 가면 용적률이 3,300%까지 줍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좁은 땅에 주택 가구수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쿄 가면 용적률로 3,000%까지 줍니다. 서울 시내 보통 용적률은 평균 145%. 그렇게 묶어놨어요. 억제해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 시내 강북 지역에 초고층 개발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풀겠다. 오 시장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같이 좀 준비하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강북에 재개발을 할 때는 내 쿼터 아파트 제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현시가의 4분의 1로 분양가를 책정을 한다. 근데 이 쿼터 아파트 제도라는 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전국토가 건국 당시부터 국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종류를 싱가포르는 두 개로 합니다. 대지 임대부 아파트하고 완전 분양 아파트. 대지 임대부 아파트라는 것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갖는 거예요. 단지 토지에 대한 점용세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밀도로 올라가면 갈수록 토지 자기가 점용하는 면적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그 점용세 부담은 훨씬 작아져요. 그런데 그 건물만 분양을 받아가면 일반 아파트, 완전 분양 아파트에 거의 4분의 1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6분의 1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강북 지역의 재개발을 대규모로 할 때 그 재개발 지역의 땅들은 전부 재개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주택하고 건물을 재개발 조합에 소유권 위탁을 합니다. 소유권 위탁하고 나는 33평 아파트 분양권을 받습니다. 보통 24평 아파트나 분양권을 받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 지역 전체에 공공개발을 할 때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면 돼요. 근데 늘어나는 절반 이상 늘어나는 그 주택은 토지 임대부로 분양을 하게 되면 20대부터 40대까지 경제활동이 아주 활발한 계층의 분들한테는 분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심에 살게 되면 직장하고 거리도 가깝고 트래픽도 훨씬 줄어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이 좋아가지고 신도시에 산다고 하면 출근하는데 2시간 넘고 퇴근하는데 3시간인데 그런데 살 수 있겠어요? 그 신도시 정책이? 나는 신도시 정책 반대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도심은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홍콩가도 그래요. 그래서 안락하게 살고 싶으면 나이가 좀 들어서 경제활동이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교회로 나가 사시면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주거도 싸고 주거 부담도 없고 이런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돈 벌어가지고 완전 분양 아파트로 가겠다. 그럼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저는 취하겠다고 공약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 싱가포르의 그 토지 임대부 주택제도 때문에 싱가포르의 주택정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2009년도에 내가 그 법을 통과시켜 놨는데 2015년도에 제가 경남지사가 있을 때 여야 합의로 그 법을 폐기해 버렸어요. 그건 난 건설업자 로비로 봅니다. 건설업자들이 그 법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면 자기들 돈벌이가 훨씬 줄어드니까 제가 되면 그거 되살려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은 도심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파격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중간에 조금 열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민 입학 취소에 대해서 민족 고대가 하는 행동은 이건 참으로 비겁한 겁니다. 적어도 고대생은 거짓하지 않아요. 고려대학교가 거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이 고려대학교의 정신이 뭡니까? 자유, 정의, 진리라고 했죠. 자유, 정의, 진리에 그럼 하나 더 보태요? 눈치? 세상 그래 살면 안 되죠. 나는 고려대학교 나온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졸업해서 나가면 책 볼 기회가 없어집니다. 대학 시절에 책을 읽어두지 않으면 무슨 책이라도 졸업하고 나가서 책 볼 시간이 여러분 없습니다.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책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서 옛날에는 서너 시간을 정독을 해도 되는데 요즘은 30분만 읽으면 눈이 침침해져요. 그러니까 눈 밝고 그리고 정열이 넘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세상을 바로 보고 고려대학교 정신대로 살도록 후배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